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오늘 밤부터 남가주 지역에는 강력한 겨울 폭풍우가 시작됩니다. 이번 비는 특히 강한 바람까지 동반돼 기록적인 추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폴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관련해 협상할 생각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민주정부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지난 1년간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피난민 26만 7천여 명을 미국 내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부 명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UCLA 대학 측에 편입 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연 UCLA 측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거용 보조 유닛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LA시에서 60%가 승인됐습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한인들에게 제5차 구호기금을 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청자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 건강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소아과 기피 현상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깡패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을 사유화하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자라고 맞받으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맑은 날씨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고 오늘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5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김윤정입니다. 오늘도 유지승 앵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 혼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LA 지역 날씨가 앞으로 며칠 동안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지역이 어제 오후부터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가 당분간 매우 추운 날씨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가 지난 수십 년 만에 가장 추운 기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각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LA 지역 내륙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해안가에는 높은 파도도 몰아치겠습니다.
강풍은 산악 지역의 경우 최고 70마일, 그리고 해안가에는 약 50마일 정도로 예상되고 파고가 최고 14피트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지날 때까지는 해안가를 가는 것은 금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온은 예년에 비해 약 20도에서 10도까지 내려가 LA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매우 낮은 기온이 며칠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비와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면서 운전하기엔 최악이라고 경고하며 당분간 급한 일이 아니라면 집에 머물라고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푸틴의 국정연설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어제 연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나토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폴란드로 돌아온 뒤 단상 위에 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푸틴의 국정연설이 끝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He doubts our continued support for Ukraine. He doubts whether NATO can remain unified. But there should be no doubt. Our support for Ukraine will not waver. NATO will not be divided and we will not tire.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 선택한 것이라며 침략의 책임을 물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러시아의 잔악행위도 고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고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음모라는 푸틴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nations of Europe do not seek to control or destroy Russia. The West was not plotting to attack Russia, as Putin said today.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부전선의 최전방인 폴란드에서 동맹의 굳건함도 과시했습니다. 동맹을 지키기 위한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An attack against one is attack against all. It's a sacred oath. Sacred oath to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미 재무부는 며칠 안에 제재안이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전체주의를 주장한 푸틴에 맞서 바이든은 폭거에 대항하는 자유를 내세우며 이번 전쟁을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이 성의를 보인다면 복귀하겠다는 여지를 달았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도 러시아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비난을 했지만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핵군 축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늘 러시아 의회가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조약 참여 재개 여부는 푸틴 대통령이 결정하게 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다만 결정은 되돌릴 수 있다며 미국이 정치적 의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선의를 먼저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무기 양적 제한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미리 통보하겠다며 당분간 조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조약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며 조약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 보유국인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무책임하다며 규탄 성명을 냈고 미국은 면밀히 지켜보겠다면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We remain ready to talk about strategic arms limitations at any time with Russia. 중국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며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왕이 공산당 정치국 위원은 라브로프 외무장관, 푸틴 대통령과 잇따라 만나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왕 의원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오는 4, 5월쯤 러시아를 방문하게 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제 전쟁 1년을 맞게 되는 우크라이나 지역은 아직 전쟁 초기 당시 그대로 남아서 폐허를 방불케 하는 곳곳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를 YTN이 둘러봤습니다.
네, 이전 시간보다 좀 더 외곽이자 키이우로 들어가는 관문인 이곳 보르단카로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곳곳엔 폭격당한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된 채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곳 뒤에 있는 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격 뒤 원래 몇 층이었는지 짐작이 어려울 만큼 절반 이상이 날아가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이곳은 우리로 치면 아파트가 모여있는 지역이라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상당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데 방송 전 도시를 둘러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르핀에서 폭격 맞은 가정집 안을 들여다봤더니 말 그대로 버려진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안이 무너져 내려서 집 안엔 벽돌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쌓여 있었고 당시 거주자들이 사용하던 노트며 주방용품 등 가재 도구들도 뒹굴고 있어서 폭격 당시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 이후 SNS를 통해서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진영 세계를 결집하고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준다며 미국의 리더십을 치켜세웠는데요. 또 양국이 함께 공동의 승리로 나아가고 있다고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이후 하루 만에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이곳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을 했습니다. 전쟁 1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우방국 정상들이 잇따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힘을 실어주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핵 군축 조약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G7 정상들과 유엔 사무총장 등 서방의 비판도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보르단카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2030년도까지 자국의 맹방인 벨라루스를 통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자사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의 언론사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러시아 비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21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모두 17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에는 러시아가 2030년까지 연방국가 형식으로 벨라루스를 복속시키고 벨라루스의 독립을 해체하기 위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라루스는 2030년까지 러시아와 통화와 과세, 언론 체제를 통합하는 한편 벨라루스 군대는 러시아의 규제를 준수하고 모든 핵심 군 생산품은 러시아로 이관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다만 이 문건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면서 해당 문건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1년간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피난민 26만 7천여 명을 미국 내에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홈페이지에 팩트시트 우크라이나 지원 1년이라는 글을 올려서 미국과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실적을 소개한 것입니다. 미국으로 도피했던 우크라이나인 26만 7천여 명을 받아들였고 이들을 위한 우크라이나를 위한 단결 프로그램인 U4U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U4U 프로그램은 작년 4월 초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난민 포용 정책입니다.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우크라이나 시민과 그 가족 중에 미국인 후원자가 있는 이들에게 최대 2년간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발표 당시 우크라이나는 10만 명 이상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튀르키예 강진 소식입니다. 추가 지진으로 추락한 주민들의 삶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세간살이를 옮기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가재도구를 옮기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침대와 소파 등 세간살이를 옮기느라 바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도 빼놓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여동생과 친척을 잃은 야시르 씨는 그들을 땅에 묻고 가재도구라도 챙기기 위해 다시 무너진 집을 찾았습니다. 추가 지진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었지만 노숙을 지내는 극심한 고통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 현장에 왔습니다. 야시르 씨는 다행히 추가 지진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무너진 건물에 세간살이를 챙기러 갔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들이 집안에서 다양한 물건을 챙기다 매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진 현장을 찾는 것은 아직도 열악하기만 한 현지 사정 때문입니다. 이재민 규모만 200만 명이 넘는 데다 텐트에서 86만 명, 컨테이너에서 2만 명 넘게 생활하다 보니 극심한 겨울 추위와 생필품 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추가 지진 지역의 구조 작업은 붕괴 위험으로 수색이 힘들고 시신을 찾기도 어려워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추가 지진으로 인한 잔해가 2억 1천만 톤가량 더 늘어나며 주변 이재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연방주택관리국 FHA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보험을 이용해 27만 달러를 대출받은 경우 월 70달러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자는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출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FHA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보험이 없었다면 대출이 어려웠을 저소득층의 대출 접근성을 개선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2% 위면되는 이 FHA 보험 기금의 자본준비금 비율이 지난해 11월 11%에 이를 정도로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20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6명 가운데 약 1명에 달할 정도로 최근 주택 구매 시 해당 보험 활용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보험료 인하를 위해서 로비 활동을 해온 안 업계 단체 관계자는 소수자나 저소득층 대출자들이 주택 보유 비용 문제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행정부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보험료 인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수요는 크게 위축됐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집값에 대출 금리까지 치솟아 수요자들의 주택 매수 여력은 매우 축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발표에 따르면 1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0.7% 감소해서 1999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최장인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남가주의 주거용 보조 유닛, 일명 그레니 유닛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LA에서만 캘리포니아주 전체 그레니 유닛의 60%가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 뒷마당에 위치한 낡은 차고나 비어있는 공간에 보조 유닛을 증축하고 증축된 유닛을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는 일명 그레니 유닛에 대한 수요가 팬데믹 이후 가주에서 폭증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A시에서만 그레니 유닛 증축 허가는 202% 폭증했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총 3,371채의 그레니 유닛 증축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가주의 경우 2017년도부터 그레니 유닛 증축에 관한 법률적 제한이 완화된 데다 2020년도에 시행된 새 법이 한 주택에 2개의 그레니 유닛까지 증축이 허용돼 폭증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LA를 비롯한 남가주의 집값이 치솟으면서 남가주 주민들이 집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 그레니 유닛의 수요가 폭증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레니 유닛은 가주가 인구에 비해 주택 공급이 현저히 떨어져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드림 부동산의 클레이 최 에이전트입니다. 그 리포트는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리포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는 이제 퍼밋은 이제 어프로브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거의 리포트 수준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특별하게 안 되는 어떤 사항만 아니면 다 승인을 해주겠다 그렇게. 또 그레니 유닛을 증축하면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유닛을 통해 렌트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집값도 올릴 수 있다 보니 집주인들이 그레니 유닛 증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가주의 집값 상승세가 꺾인 상황이지만 그레니 유닛 증축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의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면 그게 떨어지는 거지 현재의 가격 자체가 떨어지진 않아요. ADU는 말 그대로 그냥 또 다른 유닛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다는 거예요. 뭐 스튜디오면 스튜디오, 원베드면 원베드, 투베드면 투베드 그거는 본체의 사이즈에 맞게 그러니까 본체의 사이즈의 반은 넘지 말아야 돼요. 그레니 유닛 증축 법안은 한시적인 법안임에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이 지난 6개월간 보험사들의 요청한 요금 인상안을 승인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이코, 머큐리, 그리고 올스테이트 등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고지한 상태입니다. 대형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폭은 6.9%며 이들 외에 소형 보험사들은 회사에 따라 최소 4.5에서 최대 20%의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줄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내렸고 국제 기름값도 역시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과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나스닥 지수가 일제히 2% 넘게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최다 낙폭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틀 거란 기대감이 옅어진 게 하락 이유로 꼽힙니다. 미국 경제가 비교적 잘 돌아간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동시장과 소비자 구매력이 강력하다는 지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방향을 보여주는 구매자 관리 지수는 50을 넘어 경기 확장 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 지수도 시장 전망치를 넘어 오름폭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다음 달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We want to get to the Fed to stop raising rates. That's what the market wants. What we need is to see the data get better, continue to be like January, be better than expected. 같은 이유로 뉴욕 기름값은 닷새 연속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 76.16달러로 18센트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은 긴축 정책이 유지되면 경기 침체 걱정이 커져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UCLA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하는 학생들에게 편입 개런티 정책을 도입하라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압력을 넣으면서 UCLA도 편입 개런티 프로그램을 도입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에 열린 버짓 미팅에서 UCLA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편입하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편입할 수 있도록 편입을 개런티하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주지사는 UC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UC에 지원되는 2천만 달러 주정부 예산 배정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UC 계열의 6개 캠퍼스가 학생들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정해진 코스를 이수하고 미니멈 GPA만 충족하면 UC로 편입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지원자 수가 많은 UCLA와 UC 버클리, UC 샌디에고는 편입 개런티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개빈 뉴섬 주지사는 UCLA와 버클리, 샌디에고가 현행보다 편입생들이 더 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넓히라고 압력을 넣어왔는데 이번에는 예산 문제와 연결시켜 UCLA에 편입 개런티 프로그램을 도입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2천만 달러의 예산을 UC에게 배정할지 여부는 오는 6월 15일까지 결정이 나야 하기 때문에 UC 측도 편입 보장 정책을 UCLA 캠퍼스까지로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UC 내에서는 주지사의 압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C가 편입 개런티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유는 오프닝에 여유가 있는 캠퍼스를 편입생들로 채우려는 취지인데 UCLA나 버클리, 샌디에고는 지원자가 많아 오프닝이 별로 없는데 편입생들의 입학을 보장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UCLA는 2022학년도 가을학기 편입생 지원자 24,907명 중에 23%에게 합격 통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UCLA로 바로 입학해 들어오는 신입생 합격률과 비교하면
편입생 합격률은 3배가 높습니다. 현재 가주의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편입생 지원자 4분의 3이 유시 계열에 입학하고 있는데 이들 편입생 가운데 과반수가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UCLA나 버클리, 샌디에고에 편입생 입학을 더 수월하게 만들라는 이유는 저소득층 지원자들의 캠퍼스 진학을 돕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1년도 가을 학기에 13,031명의 지원자들이 UC의 6개 캠퍼스에 개런티드 편입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UC 측은 개런티드 프로그램을 통한 편입생 입학자 수를 앞으로 2배로 늘리는 한편 일랜드 엠파이어나 센트럴 밸리 지역, 저소득층, 히스패닉이나 흑인 등 소수인종 학생들의 편입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UCLA는 또 올해에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편입생들을 UC 역사상 최고로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UC 측은 현재 편입생들이 UC로 가능한 한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도록 대학 측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정 캠퍼스에 편입생의 입학을 보장하라는 주지사의 요구는 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제5차 구호기금을 나눠주기로 하고 신청자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여성회는 한인 여성의 자립과 개발을 돕고자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은 기자가 타운 소식을 종합해드립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제5차 구호기금을 나눠주기로 하고 신청자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5차 구호기금은 5만 달러 규모로 50여 가정에 각각 1,000달러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호기금에는 오픈뱅크 10,000달러, 뱅크 오브 호프가 5,000달러, CBB뱅크가 5,000달러, SH 홍 파운데이션에서 10,000달러, 주사랑교회 5,000달러, JS 강씨가 1,000달러를 기부해 36,000달러가 조성되었으며 여기에 LA 한인회 자체 기금으로 14,000달러를 더해 총 5만 달러가 조성되었습니다. LA 한인회에서는 그간 수많은 정부 및 민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을 대행해왔고 더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해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약 50여만 불의 구호기금으로 약 1,400여 가정을 도와왔습니다. 이후 지난 2021년 9월부로 EDD 실업수당이 종료되고 2022년 3월부로 주정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생활고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부쩍 늘어났으며 여기에 오는 3월 말부로 LA시 렌트 보호 조치들이 종료되면 당장 퇴거에 처치해 놓인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호기금 신청서는 한인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한인회에서도 직접 나눠드립니다. 한미 여성회가 한인 여성의 자립과 자기개발을 돕고자 체열사 장학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한미 여성회에서는 간호조무사 장학생을 매년 선발해 새로운 직업을 찾는 기회를 제공한 데 이어 2022년부터는 체열사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해 12명의 장학생을 지원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헬스케어 직종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체열사를 통해 많은 한인 여성분들이 새 직업을 찾도록 돕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합법적인 거주자로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500달러 상당의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전과전 영어 관련 수업도 진행합니다. 장학생 신청서 마감일은 2월 23일, 인터뷰는 24일입니다. 관련 내용은 한미 여성의 전화번호 323-660-5292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을 파견하면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주한 일본 대사관의 총괄 공사를 초치하면서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YTN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상징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일본 정부는 이 행사에 차관급인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켰습니다. 2차 아베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11년 연속 차관급을 파견한 겁니다. 여기에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다케시마와 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ます。
도심 곳곳에서는 독도 영유권과 독도 탈환을 주장하는 우익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들은 주일 한국 대사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편 한미일 세 나라 해군은 어제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표적 정보를 탐지하고 추적 또 요격하는 절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독도에서 동쪽으로 18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 한미일 3국의 이지스 구축함들이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한국에서 7,600톤급의 세종대왕함이 미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이지스함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훈련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발사한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탐지 추적해서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각각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분석한 정보를 다시 한국과 일본에 공유해주고 표적을 가상 요격했습니다. 한일 간 직접 정보 공유는 없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훈련은 오전 9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여 만의 미사일 방어 훈련인데 합참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국가 간 협력이 더 많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은 이번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한미일 해군은 또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 7함대 사령부에서 해상 지휘관 회의도 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3국 훈련과 작전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훈련과 지휘관 회의는 지난 18일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등 이딴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적의 행동을 일일이 주시하며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한 터라 이번 훈련을 빌미로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훈련 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해 빈축을 샀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이후 우리 측의 항의로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으로 바꿨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번엔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기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겨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자 대질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성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사이에 1대1 대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YTN입니다. 경기도청 곳곳이 몰려든 사람들로 붐빕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건 농업기술원 등 스마트팜 사업 관련 기관뿐 아니라 경기도지사실과 도지사 비서실까지 강제 수사 대상에 올랐단 겁니다. 검찰은 도지사 개인 PC까지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했는데 이에 경기도는 상관없는 곳까지 수사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도지사실을 포함한 건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 이상을 북한에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든 사항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까지 보고했고 직접 통화를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스마트팜을 고리로 쌍방울과 경기도,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연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검찰에 또 나온 이 전 부지사는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혐의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증을 얼마나 제시하느냐 같은 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소환을 하고 있지만 조사 내용은 다 이제 어찌 보면 대북 송금에 대한 거거든요. 검찰은 오후 2시부터는 김 전 회장도 불러 이 전 부지사와 1대1 대질 신문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만 마주 앉아 조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관련 일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쌍방울과의 인연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엇갈리는 진술을 깰 만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4천억 원대 배임 액수는 이미 1심 재판이 막바지인 유동규 전 본부장 수사 때와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엎고 이 대표 혐의 입증에 활용을 집중하는 모습인데 검찰은 추가 수사로 이제야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났다는 입장입니다. 재작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 기소될 때 적용된 대장동 배임 액수는 최소 651억 원입니다. 예상 택지 개발 이익을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줄여잡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이런 계산법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검찰은 민관 유착이 없었다면 애초 실무진 건의대로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배임 액수는 7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계산법을 바꾸는 건 대장동 배임의 책임 소재를 윗선으로 넓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여전히 이 대표와 공범이지만 여전히 예전 계산법대로 배임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도 마찬가지인데 1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검찰이 유죄 입증 논리를 바꿔버린 겁니다. 검찰은 윗선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존 공소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은 적절한 시점에 공소장을 바꾸든지 해서 정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바뀐 진술을 비롯해 추가 증거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바뀐 배임액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 오랜 다툼이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에선 벌써 공사가 70%를 가져가는 사업에 누가 참여하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초기 수사 논리를 스스로 허물고 이 대표 수사에 집중하는 검찰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을 향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며 국민들에게 직접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취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철벽 수비를 뽐내면서 나폴리의 8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반면 수비 불안을 노출한 리버풀은 2골을 먼저 넣고도 레알 마드리드에 5골을 내주며 역전패하고 말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반 30분 프랑크푸르트의 빠른 역습을 끌어낸 건 역시 김민재였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수 콜로 부아니를 무력화한 빠른 스피드와 깔끔한 태클이 돋보였습니다. 김민재는 공을 가로챈 뒤 정확한 침투 패스까지 뿌리며 수비는 물론 공격 타점까지 활약했습니다. 공중볼 경합 승리와 태클 성공 횟수 모두 양팀 최다의 높은 패스 성공률로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민재의 든든한 수비 속에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전반 4분 누네스가 감각적인 힐킥으로 골망을 흔들자 안필드가 달아오릅니다. 10분 뒤에 쿠르투아 골키퍼의 발이 꼬인 틈을 살라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앞서간 리버풀이지만 비니시우스에게 잇따라 실점하며 순식간에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믿었던 알리송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수가 뼈아팠습니다. 역전골을 내주는 상황에선 리버풀 수비가 완벽히 놓치는 바람에 밀리탕이 점프 없이 헤딩했습니다. 벤제마에게 2골을 더 얻어맞은 리버풀은 유럽 대항전 홈경기에서 처음으로 5실점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정, 뉴스 편집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